자, 그럼 비형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좀 어디에서 많이 봤던 예문이죠. 예, 기출 예문에서 제가 관련된 거를 좀 따서 응용을 해서 만든 건데요. 자, 일단 가는 제와 나와 관련된 내용은 삼국의 정통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한위 중에 그 당시 한위 중이 아니라 그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중에 어디에 이제 정통을 둘 것이냐. 그래서 가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에 정통을 보냐면 꼭 나 입장에 어디에 정통이냐 이게 있는데 일단 가는 이제 누구냐 사마강의 자치통감, 사마강의 자치통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삼국이 각각 독립적인 제도를 정하여 쓰고 서로 군신강에 맺은 것도 아닌데 하나는 정통을 간주하고 다른 수는 위통으로 간주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 한해 제2의 위에 전해졌으니 위의 연호에 따라 이 시대의 역사성을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위의 연호를 이제 정통을 봤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마의 자치통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된 것은 만약 가가 그때 살았다면 위에서 벗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조조는 한나라의 차탈한 자이고 유비는 항시의 후예이다. 만약 마땅히 촉을 정통해야 된다. 그래서 촉한 정통론을 주장을 했던 건데 촉한 정통론은 이제 북송 시대 때 이제 그게 아니라 남송 시대 때 그러니까 남송은 이제 금나라의 공격을 받고 이제 쫓겨나서 만든 피난 정권적 성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촉한하고 좀 비슷해. 한나라와 후예인 그 유비가 사천 지역에 가서 촉을 세웠다. 이런 거와 연결돼 가지고 촉한 정통이 확산이 돼 있고요. 그 이제 나와 관련된 발언을 했던 사람은 그 주의죠, 주의. 그래서 정통성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는. 자, 그러면 가인무의 역사책의 기술 방법의 명칭을 써보고 이 사람이 쓴 사람이 유명한 자치통감이죠. 예, 자치통감. 자치통감은 그 기술 방법이 뭐예요? 편년체죠. 예, 그래서 연대별, 시간별로 이렇게 썼던 거고요. 그다음 나아가 썼던 통감 과목인데, 자, 통감 과목에서는 강목책을 쓰죠. 그래서 그때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도덕적 가치, 그러니까 성리학적 기준의 높은 걸 통해 선발했다. 그래서 성리학적 높은 것은 큰 글씨는 강을 쓰고요.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관에서 낮은 거는 좀 목을 쓰죠. 그래서 객관적 팩트를 이제 썼지만 그 강과 목을 구분함으로써 이렇게 자신의 도덕적 판단, 가치관이 개입된 그 역사 서술 방식을 썼던 것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참고로 자치통감은 통감 강목은 그 어떤 관계냐면 자치통감이 원본이고요. 이 통감 강목이 자치통감을 강목책으로 엮어가지고 다시 재편집한 내용이에요. 예,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조공채권 관계, 일본의 조공채권 관계와 관련된 건데, 그 일본의 이제 그 중국 역사서에 보면 남북조사와 관련된 양서, 진서, 남조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본의 그 왕 5명이 조공과 채봉을 받았다. 요 내용이 관련된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송서, 요때 송서는 송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송이 아니라 남조 시대 때 송이야. 송제 양제할 때 송. 그래가지고 그때 외왕이었던 찬이 공을 바쳤고요. 그 다음에 뭐 진이 즉위해서 공을 바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송나라에서 칭호 책봉을 해줬다. 그 내용들인데요.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사료리는 아시아사에 있고 아트란사 일본사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풀어보면 자,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 외교관계 명칭을 써보고 니은과 디귿이 요구한 니은이 디귿에 요구한 디귿에 정확하면 A자에 요구한 정치적 의도를 한 가지 서술하시오. 자, 외왕창이 만리를 넘어 공을 바쳤다. 중국에 이제 바친 거죠. 먼 곳에 성을 보여 상호로 작호를 제수했다. 그러니까 조공책봉 관계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공채권 관계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니은이 디귿에 요구한 거. 네. 그래갖고 이제 니은이 디귿에 요구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뭐 사지절, 도독, 외, 백제, 신라, 임나, 진안, 모한 등등등을 칭하고 표를 받쳐갖고 이제 발했다. 근데 이게 다 들어준 건 아니야. 제가 이제 디귿을 아까
중국의 황제가 임명한 거 잠복한 건데 왜가 요청한 거예요? 예, 수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안동 장군 외국왕이라고 임명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백자나 신라나 임나는 가야를 의미한데 진안 등등은 실제로 그 외가 통치한 지역은 아니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뭐냐면 요구를 했던 거는 어떤 의도가 있냐?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국내용어는 송황제 건의를 빌려서 외국 정권의 그런 그 내부 지배 체제를 공고하고자 했고 외국이죠. 예. 그다음 고구려 의식한 행동이었다. 고구려가 그 당시 이제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5세기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의식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관련된 내용은 아테나사 일본사 있으니까 파악을 해두세요.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조공책봉이 우리나라처럼 계속 이어진 게 아니에요. 일본은 바다 건너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는 이제 그 경당사라든지 이런 것들 견수사처럼 조공하되 책봉은 안 맞았어. 이런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띄엄띄엄 맺다가 나중에 감한무역 이후부터는 조공 책봉이 끊어졌죠.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중국 간의 관계를 통해서 조공 책봉을 이렇게 맺으려고 한 건 아니었다. 그 필요도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맺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3번은 보면 다음 역사소설 내용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내러티브와 관련된 거야. 내러티브 갈색책에 있는 예문을 따가지고 한번 이제 그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내러티브 서술 방식 해가지고 있는데 갈색책에 보시면 이제 내러티브 테스트와 그 다음에 설명격 테스트, 사료 테스트 이렇게 있고 내러티브 테스트에 관련된 그 특징들 있어요. 그래서 하이트 이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데 있는데 갈색책 내용이 그렇게 딱딱 떨어지진 않았지만 요즘에 하던 이제 갈색책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고 작년에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내봤고요. 그래서 요 자료 A에서는 가와 나는 이런 내러티브와 관련된 갈색책 이론이고요. 예문이고 거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내러티브는 설명적 테스트와 달리 주로 1인칭을 쓰죠. 뭐 다양한 시점을 쓰지만 1인칭을 쓰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잖아요.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제가 논문책인가 이것도 갈색책에 있는 건데 요건 뭐냐면 그 당시 19세기 때 그 진주밀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갑술 농민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래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내러티브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죠. 예, 다양한 원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인과관계처럼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개연성 있는 다양한 원인을 제시했다. 요거 관련된 사료 그 자료를 제가 발췌해 갖고 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하이트의 입장에서 자료 A와 자료 B의 서술 방식이 반영된 역사인식 문제 수점을 쓰시오. 자, 하이트는 이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갈색책에 주로 나오는데 문학 이론가야. 그래서 되게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그 역사학을 접근해요. 그래서 역사를 문학으로 이제 보죠. 그래서 언어의 허구성을 상당히 강조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비판 내용은 그 당시 그 남색책이나 파란책에 좀 약간 익숙한 내용이 있어요. 내러티브라는 형태는 특정 문화의 집단의 중요성에 따라 사건의 서열한 욕구에서 비롯된 필연적 각오, 권위 주체를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러티브, 그러니까 역사적 에서 쓰인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쓰죠. 예, 그래서 이 내러티브라는 것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의 문화적 요구나 주요성에 따라서 A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를 먼저 강조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내러티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 뭐 영화 300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보면 그 보시면 이제 페르시아 문화는 좀 약간 낮고 전제 정치고 좀 낮게 보죠. 근데 이에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의 문화는 상당히 높게 보고 그래서 이제 유럽 문화와 동양 문화를 좀 약간 차별화시켜서 지금 유럽 문화의 우수성을 좀 더 정당화시켜주는 어떤 지금의 어떤 그 특정 문화의 집단 이런 요구를 서구 중심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가와 나의 밑줄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 서술 방식 특징을 쓰시오. 여기에 보면 이제 그들은 가난에 찌든 패배자가 아니라 의지에 찬 미래 건설자가 되었다. 흙먼지로 만든 것은 지금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생태적 실수 가운데 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자의 어떤 것을 드러내 보이죠. 1인칭 시점을. 그래서 설명적 테스트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이제 드러냄으로써 그 독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또 뭐냐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로서 하자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걸 듣는 사람이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냥 토시 안 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역사서술 방식의 특징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작가 시점, 1인칭 시점에 입각해서 쓰므로써 진술의 확실성, 과거 사건의 중요성 등 역사가의 태도와 관점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자의 관점과 세계관, 이데올기를 독자가 느끼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물론 문제점도 있어요. 이게 하자가 너무 권위가 높을 경우에는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의적 진실성의 부가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료 B에 반영된 인가성, 그 특징이 가학적 인가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 가학적 인가성과 내러티브, 그러니까 역사적 내러티브의 인가성의 특징은 좀 다르죠. 자, 이걸 제가 이제 그 남색 책에서 갈색 책 각각 찾아봤어요. 아마 한 가지만 물어볼 건데 제가 이제 4점을 맞추려다 보니까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해서 2점을 배당을 했어요. 자, 일단 남색 책에서는 이제 두 사건의 개연성을 암시할 뿐 영역적 확실성을 지시하지 않는다. 둘 간의 관계는 개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게 A가 꼭 B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갖고 뭐 우리 과학적 인과관계처럼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는다. 이런 식의 이제 인과관계는 역사학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뭐 프랑스 대혁명은 뭐 구제도의 모순이 일어났다. 개연성이 있죠. 근데 둘 간의 관계가 과학적처럼 이렇게 딱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냥 두 번째로는 인과관계라는 건 내도의 본질적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 구성 요소가 아니다. 원인과 결과는 기술이 본질적 요소죠. 어떤 형상은 기술하는 게 주요 내용과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어떻다.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이고 인과성이란 본질적 구성 요소가 아니라 보완적 요소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인과관계처럼 설명처럼 여기가 가로가 잘못 쳐져 있네요. 원인과 결과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거나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배타적 설명하지 않는다. 이거는 첫 번째하고 비슷해요. 두 사건의 개연성을 암시할 뿐 영역적 확실성은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두 가지, 여러 가지, 세 가지 원인이 있다. 프랑스 대혁명은 뭐냐면 구제도 모순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재정 파탄도 있고 계몽사상 영향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할 수 있죠. 근데 과학적 인강에 딱 한 가지만 설명이 필요해요. 물이 끓는 데는 다른 건 필요 없죠. 백도씨가 있어야 돼. 예,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학적 인간학의 특징, 그다음 역사 내러티브 역수 방식, 서술 방식 특징, 그 다음에 하이트 입장에서 내러티브 역사적 내러티브의 서술 방식 비판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문제를 내봤어요. 자, 그러면 있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 내용을 보면요. 다음 기획의 전술 형태 쓰고 니은의 군사력 강화 내용을 한 줄에 내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가와 나의 전투 명칭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든요. 페르시아 전쟁은 총 3차를 거쳐서 있죠. 1차, 2차, 3차. 근데 1차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폭풍으로 페르시아가 후퇴했기 때문에 안 일어났고 2차 때 이제 3차가 실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2차 때는 이제 그 페르시아 다리우스 대왕이 쳐들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크센스죠. 그 아들이 쳐들어왔죠. 그럼 2차 때 볼게요. 자, 미티아데스의 지휘 아래 마라톤에서 페르시아군을 격파했다. 마라톤 전투죠. 자, 요때 이제 전술 형태가 뭐냐? 이거는 달리는 중장보병.
또는 어떤 분이 이제 이거 중장보병 왜 밀집 대형 아니냐,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유사답안이든 하여튼 밀집 대형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달리는 중장보병이냐? 예전에 중장보병이라는 건 청동 갑옷이나 이런 것들 무거운 것들 입고 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때는 그 이 청동 갑옷도 무장한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그 아마포나 그 당시 가죽 이렇게 좀 약간 그 가벼운 소재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중장보병 부장시키는 그런 것들이 달리는 중장보병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하여튼 요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데미스토클레스가 무슨 건의를 했냐면 이때 이제 그 2차 끝난 다음에 활동했던 유명한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테네 은강이죠? 예, 은강이 발굴되니까 어떤 논의가 있으면 이 은강의 수익을 모든 시민들이 나눠주자. 그런 논의가 있었어. 근데 이제 데미스토클레스는 이건 안 된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페르시아가 더 쳐들어올 수 있고 해군을 통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티칸 은강을 개발한 걸 가지고 해군력을 확장하자. 대함대를 건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데미스토클레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에는 해군력을 강화시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테네 하면 연상된 해군력 이렇게 이제 하지만 실제로 이제 데미스토클레스 이전에는 그 당시 아테네 해군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데미스토클레스가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대함을 건조하면서 이제는 아테네 해군력을 증설했던 거죠. 예. 자, 그다음 3차 때를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영화 300에 나온 레오니다스가 있죠. 스파르타 왕. 예. 이 왕이 이제 참가한 전투가 유명한 무슨 전투죠? 요거는 테르모필레 전투죠. 테르모필레의 협곡을 통해서 이제 했던 건데 영화 300을 보면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나와 그걸 막아갖고 끝까지 싸우자 죽잖아요. 근데 스파르타군만 참여했던 건 아니고요. 그 옆에 이제 스파르타의 복속국들 등등 해갖고 테베군들도 와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전투는 한 3,000명, 4,000명 정도 싸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투가 있었는데 10만 그리스 연합군이 어느 전투에서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유명한 전투는 있어요. 예, 우리나라한테는 알려지지 않지만 크레타이아 전투가 있어요. 이것도 서기에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차 하면 그 다음 사라미스의 전만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예전에 영화 300처럼 테노필레 전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육상 전투에서 프라타이아 전투도 있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자,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선후기 때 소고군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소고군은 임진왜란 중간기에 이제 지방군 편성됐던 건데 그 당시 한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지방군이 분실하다. 분실하다. 그래서 진간체제를 복귀시키고 소고군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소고군은 이제 천민 양민 해가지고 양반부터 다 이제 뭐냐면 성인 남자는 다 지방군 편입을 시켰어. 그래서 군역의 의무를 지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천해야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노비들로만 구성되는 그 부대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은 이 기획에 들어갈 것은 이제 그 소고군이죠. 소고군이라는 것은 산후의 천인들을 구차하게 숫자를 채웠으며 근데 요때 니은을 기획에 편입시킨 의도를 두 가지 쓰시오. 여기에 있는데 참고로 이 산호는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는 없어요. 노비는. 예. 그렇지만 이건 원칙일 뿐이고 그 당시 이제 소국은 안에는 노비들이 많았어요. 그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럼 국가에서는 왜 산노비들을 이렇게 군대에 편입시키려고 했냐? 일단 첫 번째로는 심포샘에 있는 내용을 보면 천인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다음 한쪽에 사대부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제지사대부의 사대부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는 사대부들이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예,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획의 군제 편성의 기준이 되는 책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자, 기획의 군제 편성의 기준이 되는 책은 뭐였냐면, 요게 이제 소고군의 군제 편성 책은 기호신서죠. 예, 그 유명한. 그래서 그 당시 척계강에 쓴 기호신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기호신서의 그런 편제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했죠. 그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도중에 외국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 기호신서가 상당히 적합한 조직 방법 제시해줬죠. 그래서 이런 기호신서를 바탕으로 해서 군용을 편제를 했다. 소부대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 다음 기획의 용어를 쓰고 니은의 서명을 쓰시오. 예. 그리고 중국이 자료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운 쓰고 1번이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산업은 아시아사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책에서도 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획의 용어 이렇게 쓰면 국가가 다시 상권을 잃려 주권이 당한다. 여기 주권, 주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요 주권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간의 평등을 강조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죠. 요 책을 이제 쓴 것이 만국공법이야. 만국공법. 그 만국공법은 그 국제법이다 또 하죠. 그 당시 이제 월리엄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중국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서양의 국제법을 번역을 한 거야. 예. 그래서 거기 자료 보면 대등한 주권 국가들의 어떤 상호 승인으로 형성된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과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당연히 이제 중국의 입장일 때는 수용하기 좀 어렵죠. 그 당시 중국은 조공책봉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자신의 중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려운 이유는 자신을 천하의 유일한 종주국으로 하고 나머지 국가를 모두 그 번속국 외이라고 간주했던 중국인들의 어떤 중국 중심적 천하 간에 수용하기 어려운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일본이 이걸 어떻게 이용했는가? 일본도 지금도 보니까 그 쪽파이드 근성인 자신을 이제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대놓고 그렇게 힘드니까 국가 근대사에서 요걸 이제 중국을 공격하는 논리로 이제 쓴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그 동아시아 정통적인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의 형상이나 그 바탕을 이루는 중화 이념 이걸 깨트리는 무기로 사용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뭐 얘들이 완전히 근대법적인 어떤 사고방식, 국가 간의 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건 아니죠. 이 사람도 이거는 이용을 한 거고 포괄적으로 실제 대동아 교역권이 내걸면서 남의 나라 침략하고 오히려 중국보다 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평등한 관계는 그거는 좋은 말이고 그냥 형식적인 얘기고요. 외교적 수사고 실제로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해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예전에 뭐 한국이 우리가 얘기했는데 한국 들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독립국가를 무시하는 한국을 무시하는 그런 말투를 했는데 많은 이제 반발 불렸겠지만 실제 국제관계 그래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을 키워야겠죠. 우리도. 자, 그다음 7번을 볼게요. 7번은 이제 조선시대 언간의 원료 활동인데 주로 이제 언간들은 3사 세력들이죠. 이걸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일단은 이제 중종실록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종실록과 관련돼 갖고 이제 여러분들 뭐와 관련된 보면 언론들의 힘이 언간들의 힘이 상당히 초창기 때 강했다. 조광조를 비롯해서 조광조에서 3사에 진출하죠. 조광조 세력들이고 그리고 중종도 이들 세력들을 좀 키워주려고 했어. 왜? 누굴 견제? 훈구대식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종 자체가 이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떠밀려서 됐던 사람이죠. 원래 이제 연산군의 그 이복 동생이었던 진성대군이었죠. 그래갖고 떠밀려갖고 왕이 됐던 거고, 이 훈구대신들의 이제 훈구대신 권력이 강하니까 처음에는 킥스를 못했다가 이 연간세력들을 이제 키워요. 조광조를 비롯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견제를 했다가 견제가 잘 안 되니까 또 쳐내죠. 뭐 이런 식인데, 자, 이때 이제 사용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 여기 뭐 다 해석할 필요 없고요. 이거 뭐 조선왕조실록 해석한다는 건 좀 힘드니까 여기에서 제가 단서였던 게 뭐냐면 정기대각이다. 예. 그래서 이 대각이라는 것은 3사, 3사를 얘기해요. 3사. 그래서 모든 권력이 정치가 어디로 그렇지 대각으로 갔기 때문에 천하가 어지럽다. 그래서 정기대각, 건기대각, 예, 이렇게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게 그 게시판 보니까 이게 무슨 언제 때 사용이 많이 많더라고요. 성종 때 사용했다, 중종 때 사용했다, 연산군 때 사용했다는데 다 맞아요. 예, 이 말이 정기대각이라는 말이 건기대각이라는 말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 쓰였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종 때부터 이미 3사가 그 3사에 그 당시 이제
초에 묻혀있던 산임색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홍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전기대각을 많이 사용했어. 또 연산군 때도 있고 쓰였고 중종 때도 그런 많이 쓰였어. 그러니까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왕조 실록에만 이제 그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와요. 그 조선왕조 실록 가서 전기대각을 거기 치면 그만이 나와. 자,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심보셈이라든지 다른 책을 가지고 한 가지 책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책도 교차 분석을 해갖고 좀 많이 봐두시는 게 좋아요. 예. 물론 암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보는 교과서라든지 한통이라든지 이런 뿌세운 거를 외우게 했지만 일단은 많은 책을 받아보면 이게 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배경 지식이나 행간이 연결되기 때문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암기를 할 수 있어. 쉽게.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보면 기획이 의미하는 당시 정치상을 봐. 조정의 정치 운영이 그다음 대간이죠. 언간 언론의 정설가 정설 주도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런 대간들에게 언론 활동을 위해서 보장된 권한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성종 때부터 간행적으로 이제 뭐냐면 보장됐던 거죠. 뭐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일단 뭐 불문 어근, 그래서 명백한 증거 없이 풍무 등을 탄핵해도 말에뿐인 어근을 묻지 않는다. 이건 오늘 이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탄핵을 해도 그 뭐냐 괜찮다는 거죠. 좀 멸책 특권. 그 원위 운영해가지고 하는데 양사, 사간호, 사원부, 나중에 홍문관도 참여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그 양사에서 논의한 것을 반드시 올릴 때 같이 모여가지고 상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 그 올리면 좀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할 때 종합해가지고 같이 올려. 그래서 단체로 올려가지고 말반을 키우는 방식으로 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게 가로가 아니라 점점인데 원위 운영, 예, 보장된 권한 해가지고 원위 운영이 있고 불문 어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표시가 잘못됐네요. 예, 뒤에 슬래시가 아니라 도중에 쉼표를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불문 어근에서 언의 운영 중간에.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수정을 할게요. 이 부분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의 이제 그 속한 간청주의 경영의 역할을 담당했던 간청을 말해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니은의 언간자라는 것은 삼사를 얘기하는 삼사 여기에서 그래서 요 삼사에 속한 중에 경영을 담당했던 경영은 뭐죠? 왕을 가르치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왕을 이제 그 당시 왕의 공부인데 그래서 이제 대간이 난다. 그 대신들이 와가지고 왕을 좀 가르치는 작업이야. 예. 근데 별로 이제 왕이 입장일 때는 이거 좋아하는 왕도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왕도 있었고요. 심지어 영조 같은 경우 왕이 어떻게 신하를 가르치면 되냐. 오히려 왕이 더 신하들 가르쳐야 된다 한다면서 불러놓고 더 가르치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이걸 경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영 정치가 행해지죠. 요걸 담당했던 그 간원은 홍문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홍문관원들이 물론 직접 와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들이 이렇게 이제 참여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실무 작업 이런 것들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은 다음은 역사인물의 연대기와 관련된 자료다. 기획인물과 니은의 정책 명칭을 각각 써오시오. 그리고 디귿의 국경선과 관련된 조치를 서술해보고 니은의 결과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1대기는 각자 보시고 이게 독일 사회민주당 일어난 걸 알 수 있죠. 그래갖고 이제 아데나와 달리 이제 기민당 출신 아데나와 달리 이 정책을 뭐라고 하냐.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은 그 유명한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죠. 브란트. 예,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인데 동방 정책을 했던 거죠. 동방 정책.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동방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서방만 보지 않고 그 폴란드나 그 당시 동유럽권 소련을 포함해서 정책을 했는데 동독이나 그래서 이걸 동방 정책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노태우 때 북방 정책 하는 것처럼 중국이나 소련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동쪽을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동구권을 향해서 동방 정책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해 1970년에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바르샤바 유대인 그 희생자 추모비합에
앞에서 사죄의 모습을 끊었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잘못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 사람 잘못한 건 아니겠죠. 근데 독일의 국가 수반의 이제 입장에서 예전에 독일의 전쟁 번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폴란드와 국교를 맺고 그때 폴란드하고 이제 수교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 국경선이야. 국경선. 그때 폴란드의 국경선을 이제 서쪽으로 이동한 오데르 나이세스 강을 인정해 줬어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서독 입장을 때는 뼈아픈 건데 원래는 이제 폴란드가 전쟁이 시작할 때 폴란드를 이제 독일하고 소련이 각각 나눠 가졌죠. 그래서 바르샤바 이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바르샤 동쪽 지역 있죠. 여기 기준에 바르샤바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지역은 소련이 갖고 그다음에 이제 요쪽 지역 그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갖는 걸로 이제 해갖고 양군이 공격해서 나눠가졌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소련이 스탈린이 이 땅을 폴란드에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장악한 땅을 돌려주지 않아요. 백러시아에 편입시켜버려. 자기 영토에 편입시키고 대신에 오데르 나이사스 강에 갖고 이제 여기가 독일인데 독일에 있었던 그 독일 땅을 떼어다가 폴란드에 줘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어느 지역이냐면 이 지역이 상당 지역이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그 동프리센 일대 동프리센이라는 이제 포멜리안과 서프리센 일대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독일인들이 살았던 거주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독일에 살았던 거주 지역이었는데 요 도시들 여기에 있었던 그 독일인과 그 도시들을 다 뭐냐면 도시를 파괴시키고 독일인들 이쪽 오데르 나이사스하고 이동시켰어. 그리고 이 땅을 폴란드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폴란드와 국교를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빌리 프레트가 깔끔하게 인정해줬어. 우리가 이제 전쟁을 일으켰고 폴란드가 소련한테 땅을 뺏긴 대신에 그걸 이제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데르 나이세스를 이제 국경선 인정하게 되죠. 예.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독과의 관계 개선을 이제 깨서 동독과 서독 간의 상호 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 조약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엔에 가입을 못했죠. 동독이 가입하려고 하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하고요. 그 당시 서독이 가입을 하려면 그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등등.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둘이 가입하면서 둘이 이제 하니까 서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대국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입을 했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해갖고 유엔 가입을 안 하다가 결국 이게 아마 1891년인가 2년인가 가입을 했어요. 그때 그 노태우 정권 때죠. 그래서 그 결과 서방 국가들이 동독을 승인하고 동독과 서독이 함께 유엔에 가입했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 유지했던 하이슈타인 원칙을 깨버리고 동독과 수교한 국가들은 뭐냐면 수교를 안 했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 소련을 제외하고는 그 원칙을 깨고 결국에는 동독과 서독이 양 국가를 수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죠. 오늘날 뭐 중국처럼 하나의 중국, 하나의 독일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요 빌리 브레트의 동방정책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14년도인가요? 예,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9번 보죠. 자, 요즘에 이제 한국 강복부나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좀 한번 냈는데, 다음은 한국 강복부가 임시정부 활동 내용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일단 간은 예전에도 기출사료에 나왔던 것이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선전포고를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와 다는 이제 그 뭐와 관련된 거냐 강복군 활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는 이제 그 유명한 국내 진공작전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임시정부가 왜 선전포고를 했냐, 일본에.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 전쟁, 정치적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제 위상을 높여서 승전국으로서 나중에 이제 강복부에 어떤 지분을 획득하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국제 위상을 높여서 강복부에 한국에서 우리 민족이 주도권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연합군의 지위를 획득하려고 했지만, 영국, 미국 같은 이제 강대국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허용할 경우에는 자기들 그 모든 임시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들의 임시정부와 이런 것들 피난정부들을 다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입장 올 때는 특히 프랑스나 영국 입장 올 때는 이건 안 된다 해서 거부를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하여튼 있고 니은에 들어갈
니은에 들어갈 기획의 활동 내용을 강복군의 공작대의 활동을 보는데 이때 영국군이 대일 작전에 호응해서 니은을 포함돼. 니은에 들어갈 게 뭘까 이건? 여기 니은에 들어갈 활동은 뭐냐면 공작대의 이제 활동은 그 당시 여기 일본군의 문서 번역, 포도신문, 일본군에 상대한 해외 방송 이런 것들이야. 여기에 참고로 이제 영국군의 대일 작전에 호응한 건 인팔 작전이 있어요. 예. 일본의 그 버마 주둔군이 인도의 서북방을 그 국경선을 공격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당시 그 인팔 쪽으로 들어가는 그 중국부터 들어간 영국과 미국의 군수품을 차단하려는 그 작전을 했는데 그때 인팔 작전에 그 당시 강복군 공작대가 그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진공작전과 관련돼 갖고 부대가 있어. 특별하게 이제 만든 부대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약간 생소할 텐데, 국내 정진군이 있어요. 근데 교과서 잘 읽어보시면, 그 12년 계정 교과서 있으면 몇 개 교과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짤막하게 국내 정진군을 구성했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들어가는 정진군 명칭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그 실패했죠. 왜? 일본이 항복을 내푼 거야. 그래서 작전을 전개하는 직전에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그걸 소식을 듣고 이제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고 김구가 탄신했죠. 탄식했죠. 우리가 이제 승전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중에 그냥 일본이 항복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발언권도 획득할 수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일반적 성형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일반적 성형 방식 예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거야? 요거는 교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했던 설명 방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과학적 설명 방식과 대비된 내용이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료 A하고 자료 B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총괄적 설명이에요. 예, 총괄적 설명이고 이건 자유주의에 대한 총괄적 설명이죠. 예, 총괄적 설명인데 여기 총괄적 설명 중에 네 가지 방식 중에 하나 일반적 설명 방식 그러니까 네 가지 그러니까 하나 중에 이제 네 가지 설명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기 총괄적 설명 방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 예문에 어디에 따냐면 노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 책 보면 이제 네 가지 설명 방식이 나오는데 그 총괄 방식 중에 네 가지 설명 방식을 이제 문제 예문을 땄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 자체를 물어본 건 아니에요. 자, 자료 B는 이 총괄적 설명 방식, 다른 설명 방식과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이 남색 책에 있죠. 그래서 합리적 설명 방식의 차이점, 실증적 설명 방식의 차이점, 간접론자들과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괄적 설명 방식은 그 두 가지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실증적 설명 방식과 간접적 설명 방식 같이 이제 섞어놓기 때문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기획의 설명 방식, 그러니까 총괄적 설명 방식의 유용한 점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뭘 측면에서 학습의 구조화 측면에서 구조화는 핵심 개념과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용한 점을 이제 구조화 측면에서 쓰면 흉가는 사건을 종합 분류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학습의 구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화 측면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기획의 설명 방식 역사의 본질에 벗어난 이유가 뭐냐? 요것도 이제 남색 책이 있죠. 총괄적 성명은 인과관계를 초점에 맞춘 게 아니야. 그래서 좀 약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왜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 사건의 성격이 무엇이냐. 그게 더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더 결과와 가정과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총괄적 설명은 다른 그 개념적 설명 방식과 달리 인과적 설명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원인이 어떻고 이런 것들 강조하지 않고요. 그래서 총괄적 설명할 때는 인과적 설명도 같이 해줘야 돼요. 보완을 하는 측면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단서를 다뤘죠. 기억의 설명 방식의 명칭을 내용을 같이 쓸 것. 그래서 합리적 설명과 간접론이 총괄적 설명과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합리적 설명은 개별적 인간 행위에 중점을 둔 반면에 총괄적 설명은 개별적 인간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의 사건들이 그 시대에 어디에 위치했는가. 사건의 연속성에 어디에 위치했는가.
이런 걸 이제 중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년론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간년론은 개별적 인간행위에 제사고에 강조했죠. 근데 총괄적 설명은 이 여러 사건을 묻기 위한 일정한 개념 안에 그 사건이 어디에 분류 있는가 그런 것들 이제 초점을 맞춰져 있다. 그래서 총괄이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총괄은 흐름을 강조해요. 흐름. 그래서 이 사건의 연속된 흐름은 어디에 위치했는 것 그걸 강조했던 거고요. 간년론자와 합리적 설명 이론은 개인의 초점을 맞추죠. 근데 합리적 설명 방식은 목적, 상황, 수단이라는 어떤 법칙적인 약간 조금 들어가는 그런 설명 방식이 도식 안전한 법칙은 아니지만 준일반화의 법칙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고 간년론자는 그 도식 그러니까 약간의 법칙성도 거부하죠. 그래서 개별적 인간행위에 대한 제사고를 강조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합리적 설명 방식은 간년론자의 영향을 받았지만 간년론자처럼 이렇게 개별적 인간들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무의식적이거나 어떤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것들은 아니라 총괄적 설명은 합리적 설명은 포괄 법칙은 거부하지만 그 당시 어떤 낮은 단계 일반화는 수용해요. 그래서 약간 도식화시키죠. 그 목적, 상황, 수단에 맞춰서 설명하죠. 그래서 간년론처럼 그렇게 무의식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 그런 예측 불가능 설명 방식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식적 행위에 맞춰 갖고 설명을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약간 미세한 이제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제 총괄적 설명이 이제 합리적 설명과 실증적 설명, 간접적 설명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1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이제 그 당시 하나라와 관련된 하나라. 하나는 나올 것 같지 않지만 한번 내봤어요. 보통 상고 시대는 안 내더라고요. 기출 문제에서. 주로 이제 주나라 때 본권제도 있죠. 여기부터 이제 쭉 내는데 혹시 못 올까봐. 네, 그래서 한번 내본 거예요. 요즘에 하도 이상한 데 골라서 내는 경향에서 한번 문제 풀어보면요. 자, 다음 기읍과 니은식의 왕위 계승 명칭을 써보시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요와 순임금 시대 때 왕위 계승 방식을 뭐라고 하죠? 선양이라고 하죠. 요와 수는 뭐라고 하죠? 사망 오제 중에 오제죠. 예, 그래서 오제는 항제, 정욱, 제국, 제호, 제순. 그래서 네 번째 황제와 다섯 번째 황제야. 오제. 근데 이제 요와 수는 실제 존재하는 왕제가 보지 않고 이제 전설상 왕으로 보죠. 하여튼 요와 순이 그러니까 오제가 그 왕위를 계승할 때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덕 있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선양이라는 방식으로 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 선양을 나중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나 뭐 신라 때 악용하죠. 네, 그래가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걸 같은 거에서 이제 양의를 하지만 성향을 하지만 강제로 이제 뭐냐면 엇박해갖고 하는 식으로 어떤 성향 항제의를 계승하는 방식인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나 왕망이 자주 했던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항의 중에 주 9번이 약간 오타가 있네요. 나중에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왕만과 관련된 내용 나올 때 나왔어요. 후한의 항제로부터 어떻게 이어받았냐. 황제 지위를 선양 이렇게 나왔죠. 자, 디귿이 세운 A 왕조의 존재가 부정된 이유를 한 가지 쓰시오. 디귿은 우죠. 이유는 고뇌 아들인데 시수 사업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항아가 범람한 걸 막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순후부터 성향을 받았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앞에 있는 오제처럼 이제 자기가 다음 계승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명한 사람을 뽑아갖고 계승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이게 왕위를 넘겨줬죠. 계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때부터 하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봉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 왕조는 기록에 나와 있어요. 사기 하봉기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게 완전하게 실존하는 왕조다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학계에서. 중국은 인정하지만 대부분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왕조가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 각골문처럼 은나라처럼 상이라는 글자가 명확하게 적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라는 글자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상처럼 명확하게 있지 못해서
그런 문자가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비슷한 이리드 문화 같은 그런 문화 유적지는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리드 문화에 보면 이제 그 상나라의 어떤 청동기 문화와 다른 청동기 문화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니을에 들어갈 것은 하봉기죠. 요걸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를 넘어가서 이제 볼게요. 아이고, 여기 카페네요. 네. 잠깐 보너스 문제 넘어가면요. 자, 보너스 문제는 3차 보너스 문제 보면요. 1번은 이제 그 뭐와 관련된 사건이냐면 자유시 사건과 관련된 거죠. 여기에 이제 자유시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유시 사건과 관련된 사료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네, 자유시 사건. 어, 아이고, 이게 좀,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유시 사건의 쓰면 되고, 가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독립운동 진영 측면에서 쓰시오. 그래서 그 당시 자유시 이동할 때, 그 뭐냐면 자유시에서 이동했더니 이제 고려 공산당 안에 있는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군 지휘권 둘러서 상하이파 공산당하고 이르치파 공산당 간의 대립이 있었죠. 거기에 시말리면서 이제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사할린 부대, 뭐 자유대대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왜 이게 뭐냐면 자유시 이동을 했냐? 그거는 이제 청산리 대첩하고 봉오동 전투 이후에 그 일본군들이 보복 조치를 했죠. 간도 참변이라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고, 부대를 재정비하고 그 한인동포 학살 방지, 중국 측의 해산 요구 등 다양한 요구 때문에 이동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어떤 기대감도 있었냐면 적군, 그러니까 소비에트 군대들이 소비에트 군이 우리를 도와줘서 자유시의 일종의 자치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게 이 자유시 사건을 통해 깨지게 되죠. 자, 그다음에 2번은 이제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예전에 기출 사료에도 나왔는데 산미증식 계획과 관련된 거예요. 산미증식 계획.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졌죠. 그 1차 산미증식 계획과 2차 산미증식 계획. 근데 2차 산미증식 계획이 1934년에 중단됐어. 왜냐하면 이때는 공황이에요. 그래서 이 공황 때문에 대공황 때문에 일본에 영향을 줬고요. 일본의 쌀값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지주들이 우리나라 사회 들어온 걸 반대했어요. 쌀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되고요. 자, 당시 일본의 식민통치 반영의 의도가 뭔지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당은 1920년대죠. 그래서 여기 1920년, 26년이죠.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 여기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화통치의 방향을 쓰시면 되겠죠. 가혹한 식민통치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여 민족운동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러시아 혁명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이제 문제를 냈는데요. 요거는 예전에 기출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모의고사 예전에 냈다가 여기 한번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 가에서 많은 첫 번째죠. 니콜레 2세가 수습하게 10월 칙령을 공표했고요. 10월 칙령도 내용을 외워두셔야죠. 두 번째가 뭐겠어요? 다죠. 자유주의 로포프 임시정부가 이제 구성이 됐고, 그래서 임시정부하고 소비에트 간의 이중 권력이 이제 지속이 됐죠. 예, 2단계 혁명론이니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레닝의 사월태제를 반포했다. 이 사월태제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리고 전쟁을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모든 토지를 농민들에게 주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넘겨라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케렌스키 임시정부야.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로포프 임시정부, 자유주의 임시정부와 케렌스키 임시정부 후반기 때 만드는데 케렌스키는 사회혁명당 출신이에요. 사회주의자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중 권력이 이제 깨지고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임시정부 구성을 함으로써 참여하게 되죠. 자, 그렇지만 케렌스키 정부도 로포프 정부와 똑같이 1차 세계대전 계속 지속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제 내프가 있는데 이 내프가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그 내프의 개혁을 보면 이제 전쟁 중에 했던 개혁인데요. 그러니까 전시 공산주의죠. 내전 중에 끝나고 나서 했던 거죠. 내전 중에 아니라 내전 끝난 다음에 그래서 농민의 환멸세 납부, 그다음 잉여 농산물 자유 판매, 국영 기업의 부흥, 외국 자본의 도입 등 이렇게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 전시 공산주의 당시에 농민들 불만을 좀 무마시키고 그 다음에 생산력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당시 자본주의 국가들과 좀 약간 뭐냐면 친숙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게 돼서 나중에 국제연맹도 가입을 하고 독일하고 미국과 이제 수교도 하고 그래요. 예. 자, 그다음 4번을 보면 다음은 1884년 베르린 회의 결과 담은 베르린 조례 내용이다. 자, 베르린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서술해보고 이때 결정한 아프리카 분할 원칙을 한 줄에 쓰시오. 요거는 이제 비스마르크가 주제인데 비스마르크의 외교 원칙이 형상 유지 정책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콩고를 둘러싸고 벨기에는 이제 콩고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열강들이 반발을 한 거야. 영국과 포르투갈, 그러니까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 포르투갈이 반발하니까 그걸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닝의 해를 개최했는데 요때 이제 벨기에 네오폴트 2세가 중앙아프리카 콩고강 유역을 거대한 땅이죠. 벨기에보다 50배가 큰 땅인데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반발하면서 이제 국제 분쟁이 생기니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서로 합의에 분할 원칙이 있어. 아프리카 먹을 때는 먼저 차지한 놈이 장땡이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지배를 먼저 확보한 나라가 지배권 인정한다. 이런 식의 원칙이 한 거야.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만약 세 각국의 열강들이 어떻게든 깃발 한번 꼽으려고 아프리카 진출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아프리카의 영토 그 국경 등이 좀 약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꼬불꼬불하잖아요. 왜냐하면 산이나 강을 경계로 해갖고 또 역사적 배경이나 또 민족적 성향을 그 구성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아프리카는 이렇게 반듯반듯해. 이런 국경선이 있어요. 이런 국경선은 솔직히 말해서 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왜 이런 국경선을 만드냐면 열강들이 서로 땅 따먹게 하다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적당히 선을 그어버린 거야.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듯한 마치 잔을 재는 것처럼 이렇게 국경선이 형성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이때 이걸 단위로 해서 나중에 50년대, 60년대 독립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안에서 여러 부족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국경선이 어떤 부족별로 해가지고 고려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부족이 이런 식으로 둘이 째어놓거나 하여튼 또 그 다양한 부족도 서로 적대적 부족이 서로 이렇게 같은 국가에 묶어내거나 그러다 보니까 부족 간의 어떤 내전들이 많이 나요. 아프리카에. 네, 그래서 이거는 다 베르린 조례에서 만든 그 원칙 때문이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요때 베르린 회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 유명한 그 베른 회의 있죠. 예. 그래서 이때 베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클린전 너트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일어난 베른 회의가 아니라 이건 다른 베른 회의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좀 생소할 텐데요. 이건 재능 기부 문제인데 다만 미추이친 이 부대의 명칭을 쓰고 이 부대에 설치 목적을 쓰시오. 그래서 오고타이 칸이 한인 세우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몽골 부족들 편습한 부대를 만드는데 이게 탄마치 군이에요. 그래서 이 탄마치 군은 몽골군 정예 부대는 아니고 이성급 부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통해서 했는데 이 부대를 왜 만들었냐? 점령지, 특히 한인 점령지의 몽골족 통치를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서 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은 이제 정보 수집 및 정복지 관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를 망하고 나서 그 영역을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명나라가 이재성에서 명한 다음에 청나라가 들어와서 이제 그 영역 중국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족 지식인들이 반발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들을 해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강희제 때 쭉 나와갖고 강희제는 뭐 북인, 남인, 그러니까 강남인, 강북인을 불문하고 문화 혹은 유학의 명신들을 불러서 정권에 참여시켰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할 때 뭐 육부상서나 시장같이 만주족이 한 명 있으면 한인도 한 명을 끼워 넣었어요. 만한 병용책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특별하게 그들을 채용하고 만한 병용책으로 끌어들였다. 그래서 이제 이때 한인 지식인들 중에 이제 과거 시험을 안 보고 초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박사 홍사과라는 특별한 과거 시험을 통해서 현량과와 비슷한 거죠. 한인 학자들 특별 채용했고 그 다음에 또 한인 재야사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편찬 사업을 했고요. 이런 건 강의, 옹정,
권룡제까지 쭉 이어가요. 예.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학문연구소로서 이제 뭘 설치했냐면 남서방이라는 것들을 설치했죠. 남서방. 예. 젊은 학자들 통해서 일종의 그 비서기국 같은 역할인데,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나중에 권력의 맛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예. 그래서 요거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고려시대 때의 그 뭐냐면 그 중앙군 평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군반 시족설과 부병제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군반 시족설은 이제 군호들이 세습화됐다. 부병제는 농민들이 이제 동원됐다. 뭐 그 두 가지 설이고요. 군반 시족설과 이제 부병제를 결중시키는 또 하나의 3의 관점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있는데 여기는 군반 시족설에 입각해서 군인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군인전이라는 토리가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없었지만 조선시대는 양개병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냐면 의무를 하기 때문에 따로 거기에 반대국부가 주어지지 않았죠. 근데 그 고려시대 때는 직업군인도 있고 또 백정 중에 일종의 선발해가지고 이제 뽑았죠. 그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뭐냐면 대가를 줘야 돼요. 그래서 군인전을 했는데 근데 이 군반 시족설의 군인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습군인들 군호에 들어간 세습 군인들이 직역에 대가 받는 거야. 수조지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시가 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조지로 해석돼요. 근데 이에 참고로 이건 부병제설이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참고로 이제 군인제 이런 해석은 이제 군반제 시적설이고 부병제에서는 어떻게 이제 보냐면 군인전을 봤는데 이 군인전은 자기 토지의 면조지, 그러니까 면세권을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토지의 수조권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받는 거다. 그렇지만 이거는 실제 받는 게 아니라 수주를 받는 게 아니라 면세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인을 둘러싸고 이제 이렇게 군반 시적설하고 부병제설이 해석이 좀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8번을 볼게요. 자, 8번은 이제 고려 숙종 때 정책인데, 고려 숙종은 이제 왕안세 개혁을 했던 그 신법 정치의 영향을 모델로 해서 나름대로 개혁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숙종 때 여러 개혁 정치들이 행해졌는데, 자, 일단 이 사람이 군사적 개혁 정치로 이제 뭐 벌무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진 정보를 이제 나서려고 했고, 그 물론 이제 벌무원 착서 여진 정보를 나서려고 했다가 이제 정확한 거죠. 왜냐면 이게 답안을 여진 정보를 준비했다가 맞은 거예요. 예. 예, 나섰다는 건 실제 한 거니까 좀 답안 고쳐주시고 실제는 이제 예종 때 한 거죠. 예종 때. 예, 그 숙종을 죽고 나서 그 아들 때 예종 때 이제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의 부를 확대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 화폐 주조 사업이에요. 그래서 화폐 주조 사업을 통해 국가 유통권을 장악하게 하려고 했다. 성종 때 한번 화폐를 주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죠. 그래서 권원중부를 만들어냈지만 이게 안 됐고 숙종 때 그 당시 의천의 건의를 받아 하려고 했어. 중국의 동종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화폐 주조 사업을 통해서 국가 유통권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개경 주변에만 좀 행해졌고 실제 유통됐고 잘 안 됐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고려 시대는 자연 경제 상태이기 때문에 화폐 필요성 못 느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있고 문본의 발언을 막고 왕권을 강하게 숙종이 내는 가해 처방전은 엄청난 부작용을 일어났다. 자, 이 당시 이제 여진정벌과 천도했다는 그 과도한 역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유망 현상이 났는데 여진정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이제 그 했다가 패했잖아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 당시 여진족들은 천리장성 북쪽에 있었잖아요. 천리장성 북쪽에 살았던 여진족들은 토착 여진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예전부터 이제 기미주의 정책에 입각해갖고 고려 복속되어 있었어요. 기미 정책에서. 근데 이제 요 당시 숙종 당시에 이제 점점 북방에서 아골타는 그 나중에 하여튼 와엠부라는 게 있죠. 예, 와엠부가 이제 심히 커지면서 토착 여진족들을 압박해 와요. 그래서 이들을 자기 세력 범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숙종이 안 되겠다 해서 여진 정벌을 깨야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윤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냈다 깨지게 와. 깨지죠. 그건 뭐냐면 여진족이 기마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할 수가 없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나중에 이제 여진족을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는 기마병
같은 걸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특수부대였던 삼별초란다. 제가 막 계속 헛나오네요. 별무반을 이제 구성하죠. 그래서 벌무반을 구성해서 전국의 성인 남자를 다 끌어다가 벌무반을 해요. 그래서 학자마다 위견이 되지만 전체 인구 20만이나 30만, 어떤 사람은 50만. 예, 그러니까 성인 남자면 다 벌무반에 편입된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숙종은 수도를 남경으로 천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남경에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강공서도 만들고 했는데 물론 이게 천도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죠.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제 역부담 이런 것도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의 유망 현상이 나왔다. 이런 내용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좀 약간 이제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재능 기부 문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참고 삼아 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가는 9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한번사료도 이제 9번 있는데 만불향도라는 게 있어요. 만불향도. 이 만불향도는 그 어디에 나왔냐면 한국사 길잡이 상에 나와 있어. 그 내용이 이제 있는데 향도라는 정통조기 조직이 있죠. 근데 이 향도라는 정통조직이 12세기 들어가면 붕괴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가도기 향도가 등장해요. 9년 단위의 향도가 등장했는데 그 당시 9년 단위 향도에서 마을 총락단이 이제 그 항도로 넘어가기 전에 12세기 때 아까 유민들 흡수해서 여러 다양한 계층들 흡수한 만불항도라는 것들이 형성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사에 보면 이 만불항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 질서를 물란시킨다. 기존의 항도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항도다. 그래서 이거는 11세기 때 어떤 사회적 문란, 유망 형상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것은 만불항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회 질서를 많이 파괴시키는 물란시키는 행동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연불 독종을 하면서 개탈한 짓을 하거나 술을 파는 등 술을 팔거나 이게 좀 못하네요. 술 등을 팔거나 무기를 들고 포악한 짓을 하면서 윤상과 풍수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거 그 한국사 길잡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일단 그 당시 그 항총사의 붕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만불항도고 나중에 이제 9년 단위 항도가 이제 뭐냐면 만불항도의 가도기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그 촌단위, 리단위의 항도 바뀌게 되죠. 좀 규모가 적어져. 예, 그래도 지역 공동체 성격이 강해지고 이거는 이제 새롭게 등장한 신사대부 계층들, 유황 풍간층들이 주도를 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이 항도의 역할이 좀 많이 축소돼요. 그래서 신라 때 말기 때부터 형성된 항도가 고려 초기와 중기와 후기, 그래서 조선 때 넘어가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것도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너스 문제까지 이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차 문제를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